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이탈리아 세리에 A 빅매치가 있었는데요. 나폴리가 5대1 깜짝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활약에 대해 유럽 전역에서 또한 김민재 선수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비의 황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어땠고 현지 반응 어떤지 포포토 한국판 백현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리뷰를 통해서 주요 장면들 소개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폴리가 올 시즌 리그 첫 패를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었고 유벤투스는 무실점 8연승 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나폴리가 상당히 역대급 시즌을 구가하고 있잖아요. 나폴리가 최다 득점팀으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쳐고 있었는데 인터밀란전 패배 이후로 약간은 좀 침체된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직전 경기 삼프도리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벤투스전을 맞긴 했습니다만 유벤투스도 이 경기 직전까지 2위를 거두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리그 8연승인데도 또 무실점 8연승이었어요. 굉장한 또 상승세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도 그리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정말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 전만 하더라도 만약 이 경기를 유벤투스가 이길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4점으로 좁혀지니까 네. 나폴리가 우승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가 전반기는 강했는데 후반기는 약하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인터밀란전 패배로 그 모습이 또 한 번 재현되는가 싶었지만 이번 승리를 통해서 나폴리가 다시 한번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를 10점 차로 벌렸고 또 유벤투스는 그러면서 골득 실차 열세로 AC밀란이 경기를 안 했는데도 2위에서 3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경기 또 하나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가 있었어요. 네, 확실히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를 패했다는 것은 상당한 또 타격일 거예요. 무엇보다 10점 차로 나폴리와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이 기록상으로도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오파에 따르면 이 유벤투스는 1993년 이후로 처음으로 세리에A에서 5점을 실점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 1993년이라면 30년 만에 그렇죠, 리그에서 네. 5골을 내줬다. 그 당시 페스카라의 5대1로 패한 바가 있는데 나폴리를 상대로 보자면 35년 만입니다. 네.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8년 11월 20일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나폴리에 5골을 내줬던 이후 그러니까 이제 20대 팬들은 아마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5골을 먹는 걸 보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실제 경기 내용을 좀 기록적으로 보면 어땠나요? 네, 확실히 유벤투스가 5대1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 기록을 봤을 때는 그래도 유벤투스는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점유율 자체는 나폴리가 또 홈인 이점도 있었습니다만 6대4로 나폴리가 이기고 있었습니다만 유벤투스가 그래도 토탈 슈팅 같은 경우에는 14대11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격으로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차이점이라 하면은 나폴리가 유효 슈팅에 있어서 굉장히 또 더 많은 찬스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 빅찬스 메이킹 공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유벤투스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했기 때문에 이 5점이라는 스코어 승리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기록을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골로 갈 만한 위협적인 슈팅은 나폴리가 더 많았다. 네. 기대 득점 값에 있어서도 나폴리가 2.07골, 유벤투스가 1.22골이니까 사실 2대1 정도로 이길 만한 경기였지만 나폴리의 결정력조차도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5대1이라는 큰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찌 됐거나 나폴리가 이길만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포진도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나폴리가 4-3-3, 유벤투스가 3-5-1-1로 경기를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 어떤 선수들을 상대했나요? 네, 나폴리는 이 4-3-3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는 주앙 제주스와 호흡을 맞췄는데 오늘 경기는 라흐마니 가장 또 호흡을 많이 맞췄던 선수와 맞추고 있어요. 김민재 선수는 이 상대 밀리크와 디마리아 선수를 집중적으로 마크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맨투맨은 밀리크에 집중을 했습니다. 밀리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좀 버텨주면서 연계에 집중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또 마크맨을 전담을 했고 디마리아 선수도 굉장히 또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2선과 1선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밀리크가 만약에 라흐마니가 맞게 된다면은 김민재 선수는 디마리아 선수를 또 맞게 되는 굉장히 또 2명의 선수를 유동적으로 막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 유벤투스가 수비라인에 많은 부상자도 생기고 또 최근 알레그리 감독이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3백으로 전술을 바꾸면서 또 키에 선수가 그때는 부상으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키에사가 돌아왔음에도 3백을 유지하니까 키에사를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했고 그러다 보니 김민재 선수와 키에 선수가 많이 마주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날 경기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김민재 선수가 수비도 잘했지만 공격의 기점 역할, 공격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했다. 무엇보다 이런 빅매치는 선제골이 언제 나오냐, 어느 팀에서 나오냐가 중요한데 나폴리의 선제골이 비록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라든지 또 간접 어시스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기점이 됐었죠. 그렇죠.
이 초반부터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해서 나폴리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은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높게 전진해서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오면서 빌드업을 전개를 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전반 13분 만에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전진하는 이 오시멘 선수를 필두로 하는 이 공격에 굉장히 또 침투 패스를 통하면서 또 선제골의 기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 패스를 오시멘 슈팅을 이제 가져갔는데 무산이 됐고 재차 이어진 공격에서 크바라첼리아의 슈팅이 또 막혔고 그러면서 이제 오시멘 선수가 결국에는 마무리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장면 과정에서 오시멘이나 크바라첼리아의 플레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문전 위험 지역으로 공을 찔러 넣었던 것이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한 장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좋은 장면으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경기는 비단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뿐 아니라 빌드업 그리고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팔레티 감독이 아무래도 이 빡빡한 유벤투스의 중원을 조금은 생략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김민재 선수가 지엘린스키를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건넸고 또 거기에서 세컨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초반부터 나폴리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특유의 전진 수비도 좋았는데 이렇게 라인을 높이고 상대를 가둬놓고 공격하는 축구를 하면 역시 역습을 당할 위기가 있는데 그 역습 상황에서 문전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 아예 김민재 선수가 앞에 나가서 수비했다. 이것은 좀 예측할 수 있는 판단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디마리아와 밀리크를 필두로 유벤투스의 역습 장면인데 유벤투스가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재 선수가 축구 지능을 통해서 디마리아 쪽으로 패스가 전달되는 것을 예측하고 끌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달려 나와서 이 위치를 보자면 수비형 미드필드의 그렇죠. 위치인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의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이 선수가 네. 빠르다 보니까 나갔다가 빠지면 또 복귀하는 속도도 좋기 때문에 과감한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후반전에는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또 골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세레머니가 좀 화제가 됐어요. 네, 라흐마니 선수가 또 원더골 발리 슈팅을 꽂아 넣었고 또 세레모니 장면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라흐마니 선수가 김민재 선수와 같이 K하트 예. 이것을 같이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동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네. 장면이니까 뭐 이게 정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잘 적응했구나라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예측 수비도 수비지만 사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유럽 현지 관심이 뜨거웠잖아요.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그야말로 이탈리아 최고 빅매치였는데 게다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활약을 포함해서 또 한 번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아르헨티나 스타 이 앙헬 디마리아가 김민재 선수에게 꽁꽁 묶였고 심지어 ESPN에서는 디마리아, 김민재 조심해! 이런 또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아르헨티나가 또 결승에서 또 굉장히 활약을 잘했던 이 디마리아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매치업으로도 굉장히 이번 경기가 화제가 됐는데 전반 6분에 김민재 선수와 디마리아 선수의 이 경합 장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 왼발을 굉장히 길게 뻗으면서 공만 깔끔하게 걷어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지만 디마리아 선수가 태클을 당하면서 약간은 걸려 넘어지면서 조금은 통증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예. 그 과정에서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고 김민재 선수의 결과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태클이었는데 ESPN에서는 이 꾸이다도 콘 피데오가 이제 국수라는 스페인어인데 그렇죠. 디마리아 선수의 별명이에요. 예, 호리호리하고 얇으니까 네. 말라가지고 그런 별명이 그렇죠. 있죠. 이제 꾸이다도 콘은 이제 조심해라 예. 이런 스페인어인데 디마리아가 이 김민재 선수와 부딪히다 보니까 디마리아 선수를 좀 걱정하는 그런 예. ESPN의 그런 재치 있는 멘트였습니다. 예, 다치겠다. 조심해라. 김민재 선수의 피지컬도 굉장하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디마리아가 돌파를 하는 상태에서 조금 뒤에 있던 김민재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서 커트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을 못 건드리고 다리만 찼다면 파울이 맞지만 공을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깔끔했다. 실제로 유럽 현지 유로스포르트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김민재의 거친 파울이 아니라 엄청난 태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확실히 이 장면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 선수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장면에서 이 왼발에 파워가 실리지 않는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돌파하는 선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파워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하지만 또 김민재 선수가 파워와 밸런스까지 가진 선수다 보니까 정확한 태클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유럽 현지에서도 극찬을 내보고 있습니다. 예, 디마리아가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마리아도 이런 수비가 있어? 이렇게 놀랄 정도일 겁니다. 정말 힘과 속도, 정확성, 기술을 다 갖춘 장면이었고 또 이 장면에 대해서 물론 뭐 디마리아라든지 유벤투스 선수들은 파울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스페인 언론 아스에서도 정당하고 깔끔한 태클이었다고 했어요. 김민재의 태클은 또 공정했고
페어, 그리고 깔끔한 태클이었다. 클린 챌린저였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소개드리는 만큼 정말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많은 네. 또 유럽의 국가들에서 지목을 했는데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 김현재 선수 엄청났습니다. 폰몹에서 평점 7.9점을 줬는데 그 배경에는 뭐 패스 성공률도 있고 경합 승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경합도 굉장히 좋았어요. 5개의 태클 중에 또 3개를 성공을 시켰고, 무엇보다 이 그라운드 듀얼, 지상에서의 경합 장면에서 5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네, 밀리크와 디마리아를 상대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한 번도 공을 경합할 때 뺏기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빌드업 능력이 보통 이렇게 과감하고 공격적인 패스를 하게 되면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회 창출 한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의 패스 성공률이 나왔다는 것은 미스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롱볼 정확성도 60%, 롱볼은 원래 정확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김현재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기록으로 드러나고요.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김현재 선수에게 높은 평가를 했어요. 네, 후스코드닷컴은 김민재 선수에게 7.7점을 줬고요. 골을 넣은 라흐마니가 7.8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만큼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오른쪽에 있는 히트맵이 좀 인상 깊어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긴 합니다만은 히트맵을 보게 된다면 왼쪽으로 높게 전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빌드업에서도 이 왼쪽 측면에서 마리오 후이와 굉장히 또 많은 호흡을 맞추면서 빌드업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 이 점을 확인했던 경기였습니다. 나폴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센터백들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많이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뛰었다는 게 확인이 될 텐데 김현재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와 왼쪽 풀백 위치로 네. 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김현재 선수가 3백에서의 왼쪽 센터백으로 또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장점도 볼 수 있으니까 왜 지금 유럽의 빅클럽들이 김현재를 원하는가? 전술적인 유연성과 또 활용성과 공격 가담력, 미드필드에 가까운 패스력까지 갖고 있다는 점은 김현재를 지금 세리에 A 최고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극찬을 했어요. 네, 오늘 경기 5대1이 가능한 거는 김민재의 이 커버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우리는 뒷공간을 넓게 허용하고도 플레이할 수 있는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40m의 공간이 있더라도 수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네.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김민재 선수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예측 능력뿐 아니라 신체 능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뒤쪽에 광활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수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공격진들이 마음 놓고 라인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의 뭐 윙어에 가까운 속도를 갖고 있잖아요. 스프린트 속도가 네. 평균 35km 시속이 나올 정도니까 힘도 좋고 빠르니까 높이 올라가서 플레이하다가도 혹시나 뒤로 빠져도 역습이 와도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할 수 있고 근데 그렇죠. 이게 또 빠르게 내려오는 게 속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측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네. 김민재 선수는 공을 잃어도 다시 덤벼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상대 지역으로 올라가서 과감한 축구를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김민재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탈리아에서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룬 칼초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6.5점 줬는데요. 네, 6.5점을 줬 이유는 전반에 이 실점한 장면 때문이었어요. 예. 네, 밀리크 선수와 디마리아 선수가 원투 패스를 나누고 나서 지엘린스키에게 약간 볼이 굴절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 선수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볼이 흘렀고 그대로 다리 사이로 볼이 흐르면서 디마리아의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점 장면에서 좀 빌미를 제공했다. 라기 때문에 이 칼초 나폴리에서는 이 6.5점을 줬는데 그래도 후반에 다시 전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또 재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후반전에는 실점이 없었고 또 전반전 저희가 말씀드린 선제골 장면에서 오시멘을 향한 정확한 롱패스 인상적이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바로 전반 42분에 이 장면이 나폴리가 2대0으로 앞서가는 과정에 곧바로 이제 디마리아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유벤투스가 좀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김민재 선수 뒤쪽으로 공이 빠지는 장면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2대1 패스가 닿으면서 디마리아가 이제 골까지 넣게 됐는데 이 장면 때문에 평가가 좀 떨어진 게 맞아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해왔던 매체인데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네. 경기에 오시멘에겐 8.5점이나 줬고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김민재 선수에겐 평점 6점. 이날 경기 조금 가장 안 좋았던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밀리크의 패스를 놓쳤고 디마리아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뭐 후반전에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평가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평점이라는 게 사람이 매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김민재가 이런 실수를 해? 이건 아니지 하고 좀 깎은 게 있고 근데 최악의 선수라고 평가했었어도 이탈리아에서 평점 6점이면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준수했다는 준수한 평가였거든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주목할 평점이 이건 것 같아요. 이탈리아판 스카이 스포츠는 평점이 아주 박하기로 유명해요. 김민재 선수가 맞습니다. 아주 네. 잘했을 때도 6.5점 정도였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번 경기에서는 오시멘에게 평점 9점으로 MVP 줬고, 물론 크바라첼리아도 맹활약했기 때문에 8.5점인데 김민재 선수에게 그 다음으로 나폴리에서 세 번째로 높은 7.5점을 줬어요. 네. 가제타는 나무를 보고 예.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는 숲을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실점 장면뿐 아니라 오늘 경기 5대1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인즉슨 김민재 선수가 커버 범위가 넓고 물론 뭐 실점 장면에서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라인을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 그 김민재의 존재 덕분에 어쨌든 5대1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도 그 점에 주목을 해서 높은 평점을 준 것 같습니다. 예, 한 골을 내준 그 장면이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가 다 좋았다면 그걸 더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도 이날 경기 라흐마니가 후반전에 골까지 넣었음에도 또 특히 수비수가 골을 넣는 것은 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그렇죠. 라흐마니 7점, 김민재 7.5점이라는 건 이날 경기에 대한 스카이 스포츠의 정말 그 해석력이 아주 대단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놀라웠던 것이 이번 경기 당연히 유럽의 유력한 모든 방송사에서 다 생중계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가 나왔죠. 아, 그렇습니다. 이 비인 스포츠 프랑스 해설진은 김민재 선수를 경기 끝나고 임페리얼 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의 황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또 비인 스포츠를 통해서 아레나 나폴리 또 나폴리 지역지까지 또 화제가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뭐 스페인 언론, 뭐 ESPN, 뭐 스페인판이나 뭐 멕시코판, 네. 뭐 미국 지역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또 카타르 계열의 이제 중계 방송사잖아요. 이런 모든 그 전문가들이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김민재 선수의 여름 이적설이 왜 나오느냐 그렇죠,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뭐 다른 유수의 빅클럽들과 현재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터도 파견을 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빅클럽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쏟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지난 인터밀란과의 경기도 많은 스카우터들이 와서 봤다고 했는데 비록 나폴리가 패했지만 루카쿠 선수를 상대로 거의 뭐 다 철통방어를 하면서 루카쿠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겠던 개인적인 능력은 좋았었고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나폴리가 전반적으로 아쉬운 경기를 펼쳤지만 김민재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줬거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나폴리가 결과까지 가져왔고 또 김민재 선수가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아주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지켜봐왔던 팀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나폴리는 또 4일 뒤에 크레모네세와 코파 이탈리아 16강전을 치릅니다. 지금 크레모네세가 근데 리그에서 최하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체와 상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 김민재 선수의 로테이션도 조금은 예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스팔레티 감독이 워낙 김민재 좋아하잖아요. 예. 네,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반기에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모든 경기를 뛰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조금 부상이 있는 채로 합류를 했었고 그렇죠. 또 월드컵에서 네. 실제로 부상까지 당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전에 전반만 뛰고 빼주면서 이제는 스팔레티 감독이 라흐마니도 돌아왔고 김민재 선수를 관리해주는구나. 그리고 이번 경기 그렇게 관리해주니까 폼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또 주앙 제주스와 지난 경기에는 호흡을 맞췄는데 오늘 경기는 또 김민재 선수를 일단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스팔레티 감독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경기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다음 크레모네세전에서도 또 굉장히 또 휴식을 주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예 결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레모네세전은 뭐 선발에서 빠져서 후반전에 정말 안 좋으면 나온다거나 혹은 네. 선발 출전했다가 전반전에 승기를 잡아놓고 일찍 빼주거나 할 것 같고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도 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그렇죠. 있지만 뭐 나폴리보다는 좀 한 수 아래니까 하지만 요 경기는 리그 경기다 보니 출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 크레모네세전 정도는 조금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스페치아전 또 한 번 크레모네세전 사솔로전까지 뭐 그렇게 이제 빅매치 어려운 상대는 없지만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다가오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스팔레티 감독이 좀 관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대단했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K3 리그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백현기 기자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현장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와 포포투의 협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